탑건이 이 시대에 나온 뭐 간단한 거지. 미국이 애국주의를 다시 부추긴다는 것 자체가 뭐야. 그리고 병아야, 그 탑건 약간 스포일러, 아니 이거 뭐 스포일러 것도 없고 F-14가 적국에 있으면 그 나라가 어디겠냐, 병아야. F-14 미국의 적국인데 F-14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나라가 어디냐, 병아야. 이란이지, 이란. 이란밖에 더 있나? 아무튼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응? 네.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신냉전에 들어가면서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30년 만에 다시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기에 겪어야 될 고통이 되게 큰데, 미국 사람들이 이 냉전, 그러니까는 중국과 러시아와 겪어야 되는 이거에 동의를, 민주주의가 여러분 정말 웃긴 겁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웃긴 게요. 민주주의에서 여러분 가장 군대를 동원하기 좋은 체제가 여러분 민주주의인 거 아세요? 민주주의가 골 때린다. 민주주의는요, 국민이 동의해 주기만 하면 군대를 가장 쉽게 징병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왕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리가 위협받는다, 우리의 가치가 위협받는다 했을 때 그 애국주의가 나오면요, 그럼 그 민주주의 군대가 그 어떤 종교의 군대보다 더 막강해요. 사람들이 세금도 내줄 뿐만 아니라 전비는 여러분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죠. 전비는 채권으로 충당을 하는데, 돈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전시 채권 같은 경우에도 미국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만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보여줬던 그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시 채권이라는 게 그 전에는 진짜 로스차일드나 기타 등등 이런 금융가들의 전유물이어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전쟁을 둘러싸거나 뭐를 할 때 이제 그 음모론이나 이런 딥스테이트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전쟁 비용 자체를 몇 명이 다 되는데,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시체 팔고 했을 때 중산층들도 어마어마하게 사줬죠. 그러니까는 전시체를 금융가 몇 명이 전부 다가 아니라 국가 입장에서 그냥 와가지고 로스차일드가 와서 내가 전쟁 비용을 내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로스차일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지만, 대중들이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도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몇몇 큰 손들, 카르텔이나 이제 딥스테이트들의 목소리가 자꾸 정치인들도 그들에게 종속되지 않을 필요가 있어지는, 정치 자금이나 전시 자금을 그 몇몇 금융가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독립적인 이익이 될 수 있었던 게 2차 세계대전 이 전시 채권의 되게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중 정치의 시대. 그리고 일단 일본이 선방을 갔잖아요. 미국을 진주만.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전시 체제로 가면서 너나 없이 징병한데 가가지고 그리고 내가 군대 가겠어요. 난리 쳤을 때의 그리고 몇십만 명의 전사도 다 감내하면서 이 전쟁은 끝까지 가라. 일본을 완전히 굴복시키겠다. 그런 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는 결국 그렇게 국민의 동의가 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가 이게 급박한 상황에서 펀더멘탈하게 어떤 원리주의적으로 훅 갈 때 그때 필요한 걸 뭐라고 한다? 그런 걸 이제 애국주의라고 하죠. 패트리어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애국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애국주의의 원형이 됐었던 건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게임할 때 보면 밀리샤 그러잖아요. 밀리샤, 시민군대 이러죠. 밀리샤 보통 그걸 뭐라고 하죠? 의용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민의용군 정도의 느낌인데, 밀리샤 이런 거. 워크래프트 하다 보면은 땡땡땡 종치면은 일꾼들이 전부 다 밀리샤로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 식인 건데,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시기에 혁명을 지키겠다고 나섰던 그 어마어마한 군대,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런 그러니까 쪽수로서 압도해버리는 그런 군대가 모일 수 있었던 힘도 다 민주주의의 힘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시민이 동의한 전쟁을 할 땐 그 어떤 체제보다 동원 체제가 강한데, 문제는 시민이 동의를 안 해주면 그때는 전쟁을 수행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채권도 안 사줘, 징병도 내가 왜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목숨을 바쳐서도 이 나라와 이 전쟁을 하겠어, 이거를 동의해버리면 그때는 민주주의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니발이 로마를 굴복시키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에 그 다른 정치 체제였으면 칸나의 전투 정도 같이 한 8만 명이 죽는 그런 전투를 치르고 나면 그냥 항복을 하거나 공포에 질릴 텐데, 그 칸나의 전투의 그 공포를 극복하고 다시 징병을 한 다음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들판 나가서 대외전으로 쟤네들한테는 하니발의 전술의 모루와 망치 저 전술은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그냥 질질 끌자.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국들이나 기타 등도 일명 지금의 미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 동맹이지, 하니발의 지배에 협존 힘에 굴복하지 결국은 로마의 동맹시들도 끝까지 하니발한테 저항하는 자기들의 동맹으로 남아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일명 그게 이제 그 장군 이름이 뭐였죠? 뭐였죠? 그래서 그 장군 이름이 나중에 페이비언 협회, 그래서 점진적 사회주의자들 내지는 혁명을 포기한 영국식 그 사회주의, 그거에서 페이비언 협회, 그래서 페이비언 협회 그 F자가 그 칸나의 전투 이후에 지연전을 썼던 로마 장군 이름을 딴 거죠. 아무튼 지금 이 탑건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지금 패권 전쟁을,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 속에서 패권 전쟁을 치러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여러분 이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끼리 서로 총칼을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과 이런 거, 국내적인 내피불 인플레이션, 자산가치 폭락, 지금 러시아도 지금 뭐 필요 물자 같은 거 많이 조달을 못하고 시민들 많이 힘들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번에 뭐 석유 가격 올려가지고 뭐 1,500달러 흑자를 봤대나, 경상수지라는 거, 무역수지였나요? 관광수지였대. 네, 아무튼 1,500억 달러, 그 상반기에만 1,500달러 흑자를 내고, 루블화로 결제하겠어. 그러니까 달러로 루블화 사가지고 그 석유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또 러시아가 달러도 어마어마하게 확보하고 있는 거죠, 석유 팔면서. 그러면서 뭐 러시아의 승리네 뭐네 그러는데, 러시아 내부의 시민들의 불만 또한 만만치 않아서 양쪽 다 시민들이 고통 속에서 지금 경제전쟁 그 대리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애국주의를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패권경쟁 상황이라는 걸 지금 계속 주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자 올라가, 물가 올라가, 이 모든 것을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지금 그 글로벌 가치 사슬 체계가 지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패권 전쟁 때문에 가치 사슬 체계가 끊어지면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탑건도 그런 식의 나온 그 보세요. F-18 전투기를 영화 촬영에 제공해줘야 되고, 항공모함을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이 탑건도 시나리오도 되게 정교하게 쓴 건데, 일단은 F-35가 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F-35는 등장시킬 수 없고, F-35C, 지금 해군이니까 항공모함이니까 F-35C인데, F-35C는 그거를 영화 촬영하는데 제공을 해주고 뭐 기밀이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F-35C는 등장도 안 하잖아요. 그냥 F-18 뭐 이미 뭐 4세대 전투기, 니네 이거 뭐 알라면 알아라, 내부 공개해도 되고 뭐 이게 군사기밀 이렇게 보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 적국의 5세대 전투기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이 지금 이제 F-35C로 대체되고 있는 F-18 가지고 영화에다가 그냥 풀 동원해가지고, 그게 미국 국방부도 엄청나게 협조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